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3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저는 신문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네,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한국 언론 보도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을지로6과 평화시장 앞길 한 청년이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바로 청계천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인데요. 소리 높여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번 주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한국 사회 노동 그리고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언론을 짚어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집 1부, 수요일엔 특집 2부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채린 활동가 그리고 임동준 활동가하고 함께 하는데요. 올해 박채린 활동가는 과로사로 사망했던 그 택배 노동자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 문제를 썼고 임동준 활동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그리고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산재 은폐 보도를 썼습니다. 두 분 다 해당 보고서를 쓰면서 좀 언론의 노동 관련 보도들을 좀 눈여겨서 보셨을 것 같아요. 채린 활동가와 동준 활동가의 그 2020년 한국 언론의 노동 문제 보도 좀 약평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박채린 활동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고서를 한 개밖에 안 썼네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 개밖에 안 써서,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노동 보도를 보는 거니까 민원연에서 1년 동안 낸 노동 관련 보고서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멋있다.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명 죽고 나서야 첫 보도했다. 네. 언론 보도는 3건뿐. 또 외면했다. 누구의 죽음을 아시나요? 그다음에 언론은 여전히 무관심. 1초도 다루지 않고. 언론은 침묵. 그래서 총 7개 보고서의 제목을 살펴봤는데 이런 글들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힘든데 왜 보도 안 하냐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이렇게 약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동준 활동가.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뭐 저희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늘 해오던 지적인데 변하지 않는 네, 문제다. 뭐 늘 그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 뭐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특집이나 이슈, 뭐 기획 보도를 내는 매체들도 생겼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여전히 좀 보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죠. 박채린 활동가, 임동준 활동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진짜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선택적인 뭐 무보도 현상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이 없다 언론이 이런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유의미한 보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산재 관련해서 좀 우리 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언론 보도가 그래도 찾아볼 수 있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2020년 한국 언론의 노동 구도 이렇게 약평을 해봤습니다. 왜 채린 활동가하고 동준 활동가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지 2020년 정리했던 보고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 우리 민원련 활동가들이 쓴 보고서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사망했을 당시 언론 보도가 어때 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신문활동가인 박채린 활동가가 좀 고생을 해줬어요. 네, 고생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셔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날이 1970년 11월 13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태일 열사는 종이 한 뭉텅이를 들고 노동청 기자실로 향합니다. 그 종이가 무엇이었냐면은 평화시장 종사자들의 노동 실태가 적힌 120여 장의 설문지였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2살부터 21살까지 여자 시다가 하루 수당 70원, 14시간 작업, 그리고 10,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물이면서도 환기장치가 하나도 없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에도 햇빛을 받을 장소가 없다.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은 전부 환자, 신경성 위장병, 신경통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설문 문항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개월에 며칠을 쉽니까 해서 가로를 해놓고 이제 숫자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왜 주일마다 쉬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수당을 더 벌기 위해 기업주가 강요해서 공정 규칙이니까 등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기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경향신문이 최초로 유일하게 보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전태일 평전 내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언이 나오기로를 가장 먼저 보도한 곳은 매일경제신문 70년 10월 6일자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7일에 조선, 동아, 경향이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만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제목만 봐도 얼마나 열악했는지 잘 보여요. 매일경제신문 10월 6일자 7면에는요. 저임금의 직업병까지, 평화시장 피복 여공들 개선 호소, 그다음에 경향신문 10월 7일자 7면에는 골방사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0점, 평화시장 피복 공장,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먼지 속 13시간 노동, 그리고 조선일보는 시장 종업원들 혹사, 126명이 시력 감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월 17일 날 노동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화시장 노동 조건이 개선됐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 허위였어요. 그래서 전태일이 내가 분신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11월 13일 날 분신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제가 샅샅이 다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최대한 확인한 결과 동아, 조선, 경향이 분신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분신 당시에 대해 성유보 선생이 얘기를 하기를 이 사건이 이제 노동 문제가 언론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최초의 사건이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무성의와 업주들의 외면으로 엉망인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말썽에 거듭돼 오던 서울 평화상가 등에서 끝내 이에 항의하는 분신자살까지 빚었다. 그다음에 월 평균 3,000원의 낮은 1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시정해 주도록 호소해왔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단신으로 전했는데요. 평화시장 앞길에서 전태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망을 했고 새벽에 숨졌다. 이렇게 짧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이렇게 자세하게 또 자료 조사를 해주셨네요. 저는 들으면서 보통 알려진 게 그 당시에 뭐 전태일 열사의 죽음 등은 특히 뭐 경향신문만 보도를 했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당시에 동아나 조선, 경향 뭐 이런 여러 언론 매체에서 그래도 노동 문제에 대한 보도가 있었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관련해서 좀 보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되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성유보 선생이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기술을 하면서 동시대 기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적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태일 열사가 120여 장의 설문지를 가지고 노동청에 네.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한 번 더 노동청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설문지를 30장 정도를 들고 갔었는데 네. 기자들이 평화시장 노동자가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30명은 너무 적다. 더 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한 거죠. 사실 그걸 보면은 기자들이 직접 가서 취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전태일 보고 더 조사를 해와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써줄 수 있으면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기업 입장을 받아 쓰는 지금의 언론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 또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성유보 선생님을 기리면서 만든 영상, 그 마석술래 영상 2탄을 보면은 고은주 활동가가 영상에 이렇게 다 당시에 관련 보도들을 좀 자료 화면으로 삽입했거든요. 전 좀 기억에 남던 게 또 단신 보도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짧게 그 신문 한쪽 면에 정말 작게 들어가 있던 장면들만 좀 기억이 나서 신문에 실렸다고 할지언정 보도도 그렇게 뭔가 유의미하게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되게 좋은 노동 보도들, 현재 나오는 그런 노동 보도들처럼 좋은 보도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연 2020년은 달라졌을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두 활동가가 약평한 것을 들어보면은 뭐 10년 전하고 막 완전 뭐 시대가 뒤바뀌었어, 뭐 정말 크게 달라졌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 활동가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각자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임동준 활동가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제가 쓴 보고서 중에 사실 이 이슈가 제가 얘기할 거는 인천국제공항 공사 네. 정규직 전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안이 뭐 단순히 노동보도의 사안이냐라고 따져봤을 때에는 100% 노동보도다라고 보기는 힘들기도 합니다. 사회 불공정의 문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언론 보도에서 무엇이 더 다뤄졌느냐라고 따져본다면 사실 이건 노동보도가 아니라 거의 사회 불공정 보도로 다뤄졌습니다. 근데 이 사안 자체가 그렇다면 노동보도가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담겨 있지만 그 정책 안에 담겨 있는 스탠스를 놓고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 이건 네. 당연히 정규직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정규직화를 하겠다라는 스탠스에서 네.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다뤄진 보도들을 놓고 보면 전혀 그런 스탠스는 사라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뤄진 내용들을 보면 뭐 SNS 대화방 캡처 내용인데 소리 질러. 네, 맞죠. 네. 허위 조작 정보에 가까운 내용들이 담긴 SNS 대화방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를 맞아요. 하고 그 보도를 또 퍼날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정이 퍼지고 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상 받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 보도에 앞서서 저널리즘의 기본은 진실을 확인하는 건데 진실도 아니고 그냥 사실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SNS 대화방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가도 확인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뭐 노동보도에서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따질 건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안은. 사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한 노동 정책이 걸려있는 내용이었음에도 결국 사회 불공정으로 이 편가르기 싸움식의 보도만 나오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이 노동 정책에서 그리고 특히 뭐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와 같이 이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뭐 다뤄진다던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중요 노동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만 여기에 다루기 좀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노동 관련. 네. 실은 임동준 활동가가 처음에 인국공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좀 애매한 게 당시에 언론이 어떤 걸로 떠들었냐면 그때 오픈 카톡방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그 인천국제공항 공사에서 일하는 보안 요원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분의 뭐 얼마였죠? 얼마 가지고 소리 질러 뭐 연봉 5천 뭐 이런 연봉 내용이었는데요. 5천 소리 질러 뭐 그런 걸 받아쓰고 그리고 그거에 뭐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냐.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어떤 커뮤니티가 어떤 발언하고 있대. 이런 거 전하는 데만 진짜 치중을 했던 게 당시에 좀 같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노동 보도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노동 보도로 다뤄질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상자였던 보안검색 요원들이 하루에 13시간씩 서서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렇죠. 뭐 정말 본인이 빠지면은 그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야간 수당, 뭐 연장 노동 수당을 합쳐야지 연봉이 3,24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 5천만 원 소리를 이런 완전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만 들여다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건 전혀 제대로 보도가 안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실제로 보안검색 요원들이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이렇게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냥 연봉 5천만 원만 머릿속에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결국 이렇게 중요한 노동 사안을 본인들 멋대로 이용해 먹으면서 사회 불공정 문제에 갈등을 야기하는데 이용해 먹으면서 진짜 중요한 노동 이슈는 사라졌다. 뭐 이 사안에서는 보도 평가와 별개로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다룬 언론 전반의 문제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채린 활동가는 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해서 보도를 좀 다뤘잖아요. 박채린 활동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을 때 택배 노동자가 8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대부분 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고서를 주말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두 분이 더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고요. 사실 제 보고서의 메시지는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나 보도를 안 했고 되게 성의 없이 보도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적 보도만 몇 개 꼽아보자면 일단은 조선일보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가 10명이 죽고 나서야 첫 보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한 직군에서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보도를 안 했다? 그거는 되게 의도적인 외면이나 무관심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되게 일방적인 받아쓰기나 단신에 불과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노조 입장을 적고 한진 택배 입장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한진 택배는 그 사망한 노동자가 평소 배달량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적었다. 그리고 과로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한다거나 추가 취재 없이 그냥 두 노조와 한진의 입장을 쓰고 그냥 논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추가 취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뭐 CJ나 한진이나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이 대책을 내놨어요. 정부도 대책을 내놨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겨레나 한국중앙일보 정도 등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게 노사 간 합의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놔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경제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제 밤 10시 이후 택배 배달 금지. 내년 상반기 택배비 오른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택배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쓴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은, 택배비 하락은 시장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인상폭을 놓고 경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관련 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런 맥락은 아예 지워버리고 이제 택배비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관심이 제가 되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관심은 좀 사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경제지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참, 뭐 뒤에 가서 더 이제 얘기해 주실 게 있겠지만, 이런 보도는 정말 사절 그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 임동준 활동가가 전해드릴 보고서 얘기가 2개 있는데, 먼저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보도 문제부터 좀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뭐 이 보고서는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사안을 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워낙 너무 많이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 5월 22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조선우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 김재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네. 특히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지 파쇄기라고 해서 뭐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쇄하는 이 큰 장치를,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아침에 시험 가동하고 멀쩡하게 돌아가면은 거기에 수지 파쇄를 할 것들을 넣고 파쇄기를 돌려서 파쇄를 하는 이런 노동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시험 가동을 하다가 이 파쇄기에 뭐가 걸린 거죠. 그래서 파쇄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 위에 올라가서 뭐가 걸렸나를 보려고 하다가 확인하던 절차에 이제 파쇄기에 몸이 끌려 들어가서 이제 사망을 한 경우였는데, 이 사망 같은 경우에 주목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김영균 씨 사망 사고와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혼자 노동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한 업무인데도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계를 멈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반되는 건, 사측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어요. 사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다. 그러니까 김재순 노동자가 혼자 멋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린 책임이 없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한 게,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들어가서 CCTV 화면을 봤는데 주변에 사수는 없고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초기에는 뭐 회사가 원래 하던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전날, 뭐 전전날 그 근래의 CCTV를 다 확인해 봤더니 김재순 노동자가 매일 아침에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키던 일이었고, 일상적으로 혼자서 일을 하던 일이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이건 일단 뭐 법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측이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고였어요. 이런 사고였고, 뭐
추가로 더 얘기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고의 맥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추가적인 정보지만 김재준 노동자와 김용균 노동자가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던 당시 나이가 실제로 두 분이 태어난 연도가 같고요. 네. 그래서 동년배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였어요. 특히 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서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당한 사고였고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다뤄질 요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도 보도가 없는 거예요. 다 뒤져봤는데 보도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정말 1초도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뭐 보도했던 매체가 경향신문이 2건, 한겨레가 2건, 그리고 KBS, MBC, JTBC가 1건, 나머지 방송사는 없습니다. SBS, 뭐 TV조선, 채널A, MBN,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한 건도 안 달았어요. 단 한 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보도가 됐어야지 평가를 하는데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이슈도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걸 저희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나마 뭐 보도를 했던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괜찮은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맥락까지 나가서 굉장히 좋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사고가 정말 일종의 노동보도의 단편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 장애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걸 과연 언론이 중차대한 이슈로 보고 판단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고 뭐 어디서나 일어나니까 그저 그런 사고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KBS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봤는데 KBS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KBS는 이제 지역별로 총국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별 총국을 봤을 때 이 광주 지역 총국에서는 유의미한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보도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메인 KBS에서는 보도가 안 돼요.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보도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건 중차대한 이슈네. 가지고 와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KBS의 사례도 그렇지만 나머지 매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이슈로 판단해버리거나 혹은 중차대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판단해버리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보도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없는가에 대한 걸 짚어봤을 때에는 여전히 사람이 죽는데도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데도 이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다. 그 배경에는. 위 세 개의 사건, 이 보고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위 세 개의 사건은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나 혹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드린 적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은폐 사건은 이제 모니터 보고서가 올라가고, 방송으로는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 MBN 승인 취소 문제랑 좀 이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당사의 산업재해를 은폐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도 언론 보도를 찾아보기 힘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 신문모니터 같이 해주고 계시는 팀원분께서 내용을 알려주셔서 팀원분이 직접 작성해 주시고 제가 검토해서 나가게 된 보고서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국노총 산하에 삼성전자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 이 삼성전자 노조에서 산업재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10건 이상 감독기관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8월 달에 했거든요. 8월 달에 이제 생산직 노동자 이 53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산업재해는 생기면 무조건 그거를 회사에서 발생 사실 보고해야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금 임동준 활동가가 지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 산업재해 이 은폐 사건이 그러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대중들한테? 이게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8월에 노조가 이 진상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을 때 KBS하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KBS하고 한겨레가 보도를 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뭐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은폐한 사실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메인으로 드러나게 된 거는 이번 국정감사였는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 뭐였냐면
광주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근로감독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와 원인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해서 삼성전자가 과태료 6,6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법을 저질러서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근데도 삼성전자는 우린 은폐하려고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삼성이 완벽하게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에 대한 과태료까지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국내 뭐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를 은폐해서 과태료를 받았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보도가 될 만한 사안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수진 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한겨레랑 KBS를 제외하고는 좀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후에는 이 사실을 다룬 언론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신문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 보도가 나온 12일부터 13일까지를 살펴봤는데 보도한 매체가 딱 3곳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경제였거든요. 네. 나머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보도를 안 했어요.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싣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반드시 싫었다고 좋은 보도라고 볼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매일경제 특히 어떻게 보도했나요?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노동청이 이제 삼성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전달한 보도였고요. 단순 사실 네. 전달 정도?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사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경향신문 보도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 이제 한겨레와 매일경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보도를 한 그런 형태로 보도가 흘러갔습니다. 한편 삼성 편에 서가지고 대변지 역할을 해준 언론도 있다고 해요.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런 언론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네. 사실 네, 그 언론사는 아니었는데요. 네. 어디였냐면 한국경제였습니다. 네. 한국경제가 8월 달에 어떤 보도를 냈냐면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삼성전자 따옴표 치고 산업재해 신청하면 인사불이익 사실과 달라라고 해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이게 보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보도 제목과 똑같아요, 내용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KBS나 한겨레가 보도한 그 의혹을 다 부정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신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걸 이제 저희 팀원분께서 읽으신 다음에 이거 어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딜 뒤졌느냐. 삼성전자의 보도자료란을 뒤져봤습니다. 뭐 삼성 뉴스룸인가 네. 그게 따로 있죠. 보도자료란을 다 뒤져봤더니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광주 사업장 산업재해 관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네.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네. KBS와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내용을 삼성이 반박하는 그 내용과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거는 한국경제가 삼성전자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쵸,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 언론이라면 보도자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도자료만 그대로 실어준 걸 기사로 낸 거예요. 8월 달에. 근데 한국경제가 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정보가 등장한 이후에 보도를 냈느냐? 안 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는 쭉 실어준 다음에 삼성전자에 불리한 정보가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국정감사에서 과태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등장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보도를 했느냐?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삼성의 측에서 삼성에게 유리한 정보만 전달하는 신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임동준 활동가가 신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분석해서 알려줬는데 박채린 활동가도 이제 신문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이 신문 매체 특히 경제지 혹은 뭐 보수 언론을 모니터했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한국경제 사례처럼 노동자보단 좀 대기업 편에 서서 대변지로 전락하는 보도들을 좀 봤을 것 같은데 그 담당 활동가로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썼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백인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던 조지 플로이드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썼었어요. 그때 국내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시위대의 과격성을 부각을 하면서 분노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시위대를 좀 과격하게 묘사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외신을 살펴보면 과격성만 부각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국경제에서 기사를 냈는데 상력 끌고 장송곡 틀고 욕설 비방에 포위당한 삼성타운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위대에 대해서 이제 시위대의 목소리를 단지 그냥 욕설, 비방으로 규정을 하고 약간 반감을 갖게 만드는 기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왜 그들이 삼성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기업 편에 서서 이제 노동자나 시위자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든다 해서 그런 기사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또 덧붙여 생각나는 게 제가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 코나 얘기할 때 현대자동차 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대변해주는 모습도 그때 봤던 것 같아서 그거는 미디어 탈곡기 박재현 활동가와 했던 그 해당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좀 숨가쁘게 같이 달려와서 좀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박채린 활동가와 임동준 활동가 둘 다 실은 본인이 썼던 모니터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더 노동 문제 관련 보도들을 찾아본 걸로 알아요. 그래서 혹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좀 더 바뀌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혹은 이것만큼은 언론에서 다뤘으면 하는데 좀 미진한 노동계 이슈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준 활동가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건 뒤에 이제 더 얘기할 거리가 많은 내용이긴 한데요. 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분야의 노동 이슈들이 있었지만 네. 저는 특별하게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저희가 언론 관련 단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 관련 이 종사자들의 이슈가 많았거든요. 많았고 굉장히 큰 사안도 있었고 네. 그리고 보도가 정말 없었고 특히나 언론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 대한 같은 동종업계에 대한 비판을 전혀 안 하는 이 업계들 중에 하나잖아요. 서로 묻어주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고 싶은 이슈는 그래서 미디어 관련된 노동 이슈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서로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지 관행이 없어지고 바뀌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침묵하고 이런 식으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누군가는 나서서 깨야 한다. 그렇게 깨지 않으면은 시민들에 의해서 언론사가 깨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박채린 활동가도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기사들을 보면 사후 약방문식 보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경향신문이 이제 일면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 이름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인상에 남기는 하는데 사실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온 기사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고 나서야 나오는 보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보도, 그다음에 제도의 문제점, 근본적인 해결책 등을 좀 미리 지적하는 보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또 저희 단체 그 메신저 방에서 서울신문의 일면을 또 우리가 같이 공유했잖아요. 굉장히 유의미하다. 뭐 죽은 맞아요. 노동자들의 이름을 왜 죽었는지도 함께 이렇게 써서 나온 그런 보도였는데 실은 보면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다라고 감탄을 했지만 박채린 활동가 말처럼 그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노동 문제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기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부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은 좀 아쉬웠던 점, 우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 올 한 해 노동 관련 어떤 문제적인 보도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나쁜 얘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2부에서는 그 와중에 빛이 났던 좀 유의미했던 좋은 보도, 뭐 이달에 좋은 보도 상황을 받았던 뭐 그런 보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함께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저희는 오늘 월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수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저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누가 먼저 인사하실래요? 네, 박채린 씨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다시 할게요. 왜 다시 했죠? 왜 자기소개도 못했는데 왜 다시 하시죠?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두 분 다 본인이 썼던 모니터 보고서에서 좀 그치지 않고 더 노동 문제 관련 보도들을 더 찾아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군요. 침을 잘 물 좀 드세요. 많이 힘드시군요. 아, 또 이부터 있잖아. 본인들이 썼던 모니터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노동 관련 이제 문제적 보도들. 아, 죄송해요. 아, 김나래 뭐 하는 거야? 지금 밥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안 해.